첫 번째로 정리할 사건은요, 바로 갑신정변입니다. 갑신정변. 갑신년에 벌어진 1884년에 벌어진 정치적인 변란, 뭔가 약간 비정상적인 사건이 되겠어요. 시기 연도는 갑신년이 언제냐? 1884년이 되겠어요. 우리가 갑신정변을 정리하려면요, 일단 밑그림부터 그려놔야 돼. 이것이 왜 벌어졌을까? 어떠한 것을 원인으로 해서 벌어졌느냐? 그 배경을 한번 그려봐야 되는데, 갑신정변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머릿속에 일단 뭘 떠올려야 되냐? 갑신정변을 하기 전에 그 강화도 조약 한번 떠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흥선대원군이 집권기에는 통상수교 거부 정책으로 서양 세력을 막았는데, 이 흥선대원군이 이제 권좌에서 물러나고 고종과 그의 아내, 즉 민비, 명성황후에 의해서 개화 정책이라는 것이 추진되게 되면서 바로 이 개화 정책을 도와주는 사람들, 바로 개화파라는 사람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갑신정변하면 여러분들, 이제 조선이라는 나라가 개화기로 접어들었구나. 이 개화를 하려면은 문을 열어야 되는데, 문을 열다 보면은 바로 다른 나라의 문물도 함께 들어오게 되면서 이 조선이 본래 가지고 있던 것들을 막 이렇게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맞추려면 바로 뭡니까? 어쩔 수 없이 고치고 바꿔야 되는 거지. 즉, 개화는 개혁을 탄생시킨다. 개혁을 하다 보면은 이것을 찬성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이것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지. 그 사이에 다툼도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로 갑신정변을 불과 2년 앞두고 벌어진 한 사건이 있습니다. 노란색으로 한번 적을 건데요. 그 사건이 바로 무슨 사건이냐면, 갑신정변을 하기 전에 우리는 이모년, 그러니까 갑신정변 2년 전이에요. 바로 이모년에 벌어진 이모군란이라는 사건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시다. 자, 이모군란은 이모년이야. 갑신정변 1884년 2년 전이에요. 그래서 1882년에 벌어진 사건인데, 바로 1882년 이모년에 조선에 있는 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사건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개화 정책하게 되면서 고종과 명성황후, 즉 개화 세력은요, 어떻게든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센 나라,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첫 번째로 한 것이 바로 뭐냐면 군대입니다. 군대. 군대에 관심을 두는 거지. 우리나라 이 군대가 과연 이 서양 세력들을 막아낼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가 없는가? 없지. 그래서 어떻게든 새로운 군대로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네, 안녕하세요. 초코 중독 흑형님, 반갑습니다. 네. 새로운 분들 오시네. 어디까지 했지,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뭐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조선에서는요, 바로 이 새로운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신식 군대를 만들어. 신식 군대. 이건 뭐 적을 필요는 없는데, 신식 군대. 기존에 있던 군대에 있던 사람들 중에서 조금 좀 저기 가문 출신도 좋고 또 좀 뭡니까, 좀 허우대가 멀쩡한 사람들을 따로 뽑아가지고 신식 군대를 만들어 주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전에 별기군이라고 배웠죠. 별기군. 특별한 무기를 가지고 있나? 신식 군대를 만드는 거지. 자, 신식 군대가 생기게 되면 바로 뭡니까? 여기에 뽑히지 못한 구식 군대가 있을 거 아니야. 도피디 맞죠? 여기 뽑히지 못한 사람들도 있어. 엄연히 있어. 이 구식 군대는 뭐 언제 잘릴지 몰라. 그 고용도 불안하고, 게다가 이 신식 군대는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바로 군복도 완전히 그냥 A급으로 쫙 빼주고, 그지? 무기도 막 듣도 보도 못한 소총을 어디서 가져다가 막 일본 소총을 가져다가 막 탁 안겨주고, 그지? 게다가 월급도 많아, 봉급도 많아. 특별대우야, 특별대우. 게다가 거기는 일본인 교관 붙여가지고 뭐 제식 훈련하는 것도 굉장히 세련됐어. 멋있어? 먼 데서 봤을 때, 사열하는 거 봤을 때. 바로 이렇게 신식 군대를 양성해가지고 뭐 나라의 국방력을 높이는 건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차별하면 안 되지. 여기에 뽑히지 못한 이 구식 군대는요, 이 신식 군대에 대해서 차별을 받게 됩니다. 일단 바로 뭐야? 옷 같은 거 안 나와요. 떨어지면 기워 입어야 돼. 무기도 뭐야? 녹슨 거, 허접한 거, 쓰다 막 부러지고 뭐 이런 거. 게다가 중요한 건 바로 뭐냐? 월급입니다. 월급이 무려 13달. 1년 하고도 한 달을 월급을 안 주는 거야. 아니, 당신이 쌀로 받았는데 월급을. 쌀을 안 주면 어떻게 해? 이 구식 군대는 어떻게 해요? 굶어 죽으란 얘기지.
우리 한 달, 1년 하고도 한 달 동안 월급을 안 주다 보니까 이 90군데는 못 모아가지고 막 얼굴에 버진 피고 누르르게 하게 막 얼굴이 막 뜨고 막 그러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90군데의 불만이 막 터지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90군데의 이 불만을 캐치하고 드디어 1년하고도 한 달 만에 봉급이 나온 겁니다. 그 당시 선해청이라고 해가지고 그쪽에서 이제 이 쌀을 이렇게 나누어 줬거든. 자, 90군인들 너희들 그동안 고생했다 굶느냐고. 이제 나라에서 쌀이 나왔으니 너희들에게 밀린 봉급 전부는 아니지만 일단은 뭐 입에 풀칠할 정도로 이렇게 나눠주겠다고 쌀을 나눠줬는데, 그래서 99년 얼마나 반갑겠어. 일단 바로 뭐야, 당장 이제 배고픔을 면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쌀이다 하고 갔는데 받았는데 이게 어떤 거야, 모래가 반이 섞여 있는 거야. 모래가 반이 섞여 있고 양을 늘리려고 물에 불려가지고 쉰내가 막 펄펄 나는 거야. 이건 도대체 사람이 먹으라고 주는 곡식이 아닌 거죠. 봉급이 아닌 거죠. 그래서 바로 이 90군데는 뚜껑이 딱 바로 거기서 쌀을 나눠주는 군관을 패가지고 거의 뭐 반죽음을 만들어준 다음에 선해청으로 달려가가지고 바로 이 민씨척 쪽의 한 사람인 민교모라는 당상관을 때려 죽여버립니다. 바로 그것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바로 임오년에 90군인들이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즉 임오군란은 신식군대에 대한 차별로 90군대가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거야. 한마디로 이 개화에 대해서, 개혁에 대해서 그것을 좋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그것이 이제 한마디로 체질적으로 맞지 않는 사람들, 새로운 어떤 이 진행 방향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는 사람들이 일으킨 사건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임오군란이 이렇게 딱 터지자, 한마디로 군인들이 열을 받으니까 이건 뭐 막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임오군란의 반란을 일으킨 그 군인들 뒤에는요, 흥선대원군이 싹 섞여 들어가지고 한마디로 고종과 이 명성황후 민씨에게 정치적인 위협을 가하게 되는 거예요. 막 군인들이 막 궁궐까지 난입해가지고 명성황후를 막 찾았다니까. 그러니까 명성황후가 막 치마저고리 뒤집어 쓰고 가마 이렇게 뒤집어 쓰고 막 도망가고 그랬다니까. 그런 다음에 고종한테 찾아가가지고 막 99인들이 따지니까 고종은 겁이 나가지고 누굴 모셔와라, 흥선대원군을 모셔와라 이렇게 된 거지. 자기 아버지를 다시 모셔오게 된 거지. 흥선대원군이 오면 어떻게 돼? 기존에 고종과 명성황후에 있던 개화와 개혁은 싹 지워버리게 되는 것이죠. 90군인들에게 밀린 월급 바로 지급해버리고 반란을 잠재우게 됩니다. 흥선대원군이 다시 한번 등장하게 된 거야. 그리고 명성황후는 어디서 죽었을 거야 하면서 바로 뭡니까? 장례식까지 치르게 됩니다. 하지만 명성황후는 돌아가시지 않았죠. 바로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바로 이 민씨 척족들은요, 흥선대원군에 의해 가지고 이제 자신들의 앞길이 막혀버리게 되자 새로운 꼼수를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 외국의 군대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청나라에게 SOS를 치게 되면서 바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바로 이 청나라는요, 흥선대원군을 납치해버려요. 그리고 임오군란을 일으킨 주동자들을 처형해 버리게 됩니다. 결국 임오군란은 실패로 끝나게 되었지. 하지만 명성황후, 즉 민씨, 고종과 명성황후 민씨 척족 세력은 이제 청나라의 눈치를 봐야 돼. 왜냐? 도와줬으니까. 생방입니다. 자, 그래서 임오군란의 결과 바로 청나라 군대가 들어와서 임오군란을 진압함으로써 청나라가 조선에 간섭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원래 조선은 청나라로부터 이렇게 예전부터 끈이 이어지고 있었죠. 병자호란 이후부터 끈이 이어지고 있었는데 쭉 이어지다가 바로 강화도 조약으로 일본한테 들이받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조선에 대한 어떤 주도권을 일본한테 놓칠까 노심초사했던 청나라로서는 명성황후 민씨 척족들한테서 SOS를 받으니까 얼마나 기뻤겠어. 야, 조선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야 하면서 임오군란 이후에 간섭을 이어가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조선은 청나라의 간섭을 받고 있는 겁니다. 자, 청나라는요,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도PD. 청나라는 중국이란 말이야. 이 중국은 이 조선이라는 나라가 막 이 개화 정책하면서 개혁 정책하면서 막 일본처럼 근대화되는 걸 원할까 원하지 않을까? 원하지 않죠. 계속적으로 자신들의 속국이 되길 원하지. 따라서 바로 뭡니까? 그 이전에 뭔가 하려고 꿈질되었던 개화와 개혁이 청 간섭 아래서 임오군란 이후에 잘 진행이 될까 안 될까?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요. 자,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그나마 추진하고 있었던 개혁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잘 진행이 안 돼.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 네 글자로. 지지? 지지? 부진하다. 개혁이 이걸 뭐라고 적어야 될까? 부진하다. 어쩔 수 없다. 자, 밑그림 그리고 있어요. 갑신정변의 밑그림. 자, 갑신정변 이전에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에 우리가 주목을 해야 돼. 이 이모군란은 신식군대에 대한 구식군대의 차별로 인해 가지고 벌어진 사건인데 그 결과가 청나라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서 청나라의 간섭을 받게 되면서 그 이전에 추진하고 있었던 개혁이 청나라에 의해 가지고 브레이크 걸리게 되면서 개혁이 잘 추진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빨리 문을 열어. 마음의 문을 열어를 외치던 이 개화파들은 갑자기 청나라에 의해 가지고 차단이 되니까 이 빨리 개화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를 부강하게 만들려고 노력했던 이 사람들은 그때부터 바로 뭐야? 이런 표현 써도 돼요, 도피디? 아, 그러면 안 돼? 열받게 되는 거지. 원하지 않죠. 맞아요, 맞아요. 판사님 먼저 오셨어? 자, 이렇게 되는 일이 벌어지니까 한마음 한뜻으로 개화를 외쳤던 이 개화 세력들, 이들을 우리는 싸잡아서 개화파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조직을 뒤에 파자를 많이 붙이죠. 뭐 무슨 파, 무슨 파, 무슨 파, 그렇지? 예. 자, 개화를 한마음 한뜻으로 열심히 추진하고 있었던 이 개화파가 분열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분열하게 되느냐? 청나라 간섭을 받으면서 우리가 했던 이 개혁이 지지부진하게 되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이래서는 안 된다. 청나라 간섭받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개혁을 하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근대화를 이루겠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 바로 빠르게 해야 된다.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 바로 급진개화파가 있었어요. 자, 이런 반면에 바로 뭡니까? 현실을 수긍하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청나라를 옛날부터 모셨는데 이 청나라를 일본보다는 일본은 너무 숭해. 어떻게든 이 청나라의 비율을 맞춰가면서 우리가 조금 더 이 청나라 그 양무운동 하잖냐. 청나라도 그 영국 프랑스한테 깨졌다가 막 서양 무기 막 도입해가지고 좀 센 나라가 되려고 노력하잖냐.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따와가지고 우리 조선도 청나라를 인정하면서 그리고 이 민씨 정권도 좀 인정해가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난리 일으키지 않으면서 문제 없이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잘하는 거 있잖아. 왜 이렇게 그렇게 조금씩 바꿔가자. 즉 조선의 법과 제도, 정치 체제 이대로 유지한 다음에 서양의 기술을 도입해서 우리가 강한 나라를 만들어가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이 사람들은 우리 뭐라고 하느냐? 이 사람들은 바로 온건개화파라고 합니다. 온건개화파. 그러니까 이모군란 이후에 개혁이 지지부진해지다 보니까 개화파 내에서 세력이 갈리게 되는 거예요. 청나라 간섭을 받아가면서 천천히 하자라는 온건개화파와 청나라 간섭을 부정하면서 빨리 거기서부터 벗어나가지고 하루빨리 조선의 법과 제도를 뜯어 고쳐가지고 일본과 똑같이 일본의 메이지 유신처럼 빨리 개혁을 하자라는 급진개화파로 개화파가 분열되게 되는 겁니다. 자, 온건개화파의 대표적인 인물로 누가 있냐면요. 김홍집, 김윤식, 어윤중 이런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급진개화파는 오늘의 주인공이니까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봅시다. 바로 대표적인 인물로 김옥균, 그리고 박영효. 또 혹시 아시는 분 있나?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바로 이런 사람들이 있었죠. 바로 이 김옥균을 비롯해서 박영효, 서광범, 홍영식, 서재필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바로 급진개화파로서 청나라 간섭을 받아가면서 느릿느릿 서양의 기술을 도입하자고 하는 바로 이 온건개화파에 반해가지고 바로 하루빨리 이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뒤집어야 된다라는 급진적인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이를 꾸며서 일으킨 사건이 바로 1884년에 갑신정변이 되는 거죠. 그럼 그 갑신정변이 일으킨 장소가 어디냐? 그 당시에 이제 최초의 그 우체국 하나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바로 우정국이라고 하고 우정총국이라고도 하지. 우정총국. 바로 우정총국. 조선 최초의 우체국을 여는 파티가 열려요.
우종총국 개국 축하연이라고 적어야 돼. 축하연. 여기 파티장이 이제 박용효야, 박용효. 박용효. 이제 박용효가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이제 우정총국이라는 이제 우리나라 조선도 이제 근대적인 우편제도 이제 집배원 이제 편지 주고 받을 수 있는 거야. 이거 얼마나 대단한 거야. 근대적인 이제 우편제도를 이제 실시한다고 해가지고 이제 최초의 이제 우체국 문을 여는 그 축하 파티에서 이제 칼을 들고 설치게 되는 거죠. 온건개화파 세력들을 칼을 들어서 치기 시작합니다. 우정총국 개국 축하연에서 칼을 든 바로 이 급진괴화파들은요, 이 정변을 성공시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새로운 신정부를 구성하게 되고 갑신정변은 일단은 성공하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기존에 있었던 온건개화파가 차지하고 있었던 중요 요직을 전부 다 갈아치우고 자기들이 거기에 이름을 올리게 되는 거지. 한마디로 뭡니까? 정권을 잡게 됩니다. 고종과 명성황후를 확실하게 일본 군대의 도움으로 틀어잡고 바로 모든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무려 14가지의 정치개혁, 정강이라는 것을 발표해가지고 이 나라를 바꾸려고 하는 거예요. 자, 새로운 정부를 구성해가지고 무려 14개의 이제 이 개혁안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그 뭐 개혁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간단합니다. 일단 청나라 간섭, 청나라에 대한 어떤 조공과 청나라가 사신이 올 때마다 우리가 갖다 바치는 여러 가지 어떤 허례, 허식들을 전부 다 없애버리다. 즉, 청나라로부터 벗어나자라는 것이 첫 번째 조항이고, 뭐 두 번째 내용, 세 번째 내용으로 쭉쭉 넘어가게 되면서 뭡니까? 세금제도 뜯어 고치고, 백성들한테 뭡니까? 받았던 백성들의 빚 탕감해주고, 또 중요한 건 바로 뭡니까? 고른 인재 등용. 한마디로 뭡니까? 신분제 없애자라는 아주 획기적인 그 당시로서는 주장을 하게 되는 거죠. 14개주의 정강 내용을 여러분들 곱씹어 보면요, 우리 판사님 그런 얘기 잘 안 나와요. 기본적으로 이 급진 개화파 위에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갔다 온 사람들이냐면,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일본 보고 온 사람들이야, 일본. 그러니까 일본이 빠른 속도로 메이지 유신을 통해 가지고 근대화를 이룬 것을 보고 우리도 한번 그렇게 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이 급진개화파는 일본과 급속도로 친해질 수밖에 없고, 일본으로서는 바로 뭡니까? 자신들을 좋아해주는 세력이 중앙 요직에 있다는 것은 좋은 거야. 따라서 이 갑신정변 뒤에서 일본은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물론 위급할 때 배신을 때리지만. 그래서 이 일본을 등에 업고 급진개화파는 갑신정변을 일단은 성공을 시키고 근대적인 여러 가지 개혁의 내용을 발표하게 되는 거죠. 그 개혁의 내용을 보면은 물론 여러 가지 오늘날로 비판받는 부분이 있긴 있어요. 하지만 뭐 좀 안 되고, 뭐 토지 개혁이라든지 이런 거. 하지만 그 내용의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바로 뭐야? 사람 살만한 존재, 뭐 땅 문제, 재산 문제 이런 것도 있지만 모든 인간이 자유롭고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거. 평등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인간 평등의 가치를 강조한 것이 바로 이 갑신정변의 14개조의 정강, 김옥균이라는 사람 머리에서 나온 거예요. 하지만 이 갑신정변은요, 14개조 정강의 발표로 이제 뭔가 되는가 싶었지만은, 이 민시척족이 잘하는 게 바로 뭡니까? 위급할 때 누구에게 SOS를 칩니까? 또다시 청나라에게 SOS를 치게 됩니다. 바로 청나라 원세계가 군대를 이끌고 1,500명을 이끌고 개입하게 됩니다. 청군이 개입하게 되는 거야. 이것을 막아낼 뒤에서 받쳐주는 일본군은 800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쪽수가 좀 모자라 청나라 군대가 왕명을 등에 업고 움직였기 때문에 명분으로도 밀리고 쪽수로도 밀리고 결국 청군이 개입하게 되면서 갑신정변은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갑신정변의 주역이었던 김옥균, 박영효와 같은 이런 사람들은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되죠. 개화파는 일본으로 망명하게 되면서 결국 이 갑신정변은 실패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나폴레옹에 빗대가지고 야 3일 동안 정권을 잡았구나 야 이래가지고 이 갑신정변을 무슨 천하라고 해? 비꼬는 말투로 3일 천하라고 하지. 들어봤죠? 3일 동안 집권한 거야. 3일 동안 집권한 거야. 아, 우리 판사님은 저렇게 외세에 뭔가 이렇게 SOS 치는 거 굉장히 싫어하지. 지금 양비론에 빠져 있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자,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이에요. 자, 이렇게 갑신정변이 실패로 끝났어.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실패해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렇게 끝났구나 이렇게 고개 끄덕이고 넘길 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나름대로 역사적으로 평가를 내려야 돼. 첫 번째 평가는 바로 뭡니까?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 도피디 어떤 평가를 내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개혁 내용 좋아.
신분제까지 없애버리는 한마디로 조선이라는 나라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려는 여러 가지 어떤 시도는 좋았어요. 근데 왠지 체질적으로 두드러기가 나는 부분이 있지. 내가 나중에 적은 거 바로 뭡니까?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거. 자, 적습니다. 갑신정변의 어떤 역사적인 평가, 의의를 따지면요.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최초의 근대적 개혁 드라이브였다. 운동이었다. 이렇게 역사적인 평가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좋은 평가죠. 좋은 평가예요. 그럼 이런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이 보인다. 단점이 뭡니까? 가장 두드러기 나는 거. 왜 하필 일본이냐 이거지. 왜 하필 일본이냐. 왜 하필 허구 많은 나라 중에 일본을 등에 업고 일으켰느냐. 바로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라는 근본적인 아킬레스건. 일본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바로 뭡니까? 그 당시 일본에서 반감을 갖고 있었던 민중의 일반 백성들, 바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했습니다. 지들끼리만 한 거야. 위로부터의 개혁, 지들끼리만 한 거지. 일반 백성들이 만약에 뒤에서 딱 버텨주고 청나라 군대가 들어왔을 때 일반 백성들이 바로 뭡니까? 촛불 탁 들어줬으면 어떻게 돼? 이거 성공하는 거지. 그리고 일반 백성들과 탁 서로 눈이 딱 맞아가지고 바로 뭡니까? 초반에 막 드라이브를 걸더니 이 일본까지도 탁 밀어내면 바로 뭡니까? 우리도 일본처럼 근대적인 국가로서 신분제가 타파된 조금 더 나아진 나라로 한 단계 나아갈 수 있었겠지. 민중의 지지.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또 바로 뭡니까? 3일 천하로 우리가 비꼬듯이 바로 뭡니까? 준비가 너무 부족했어. 준비 부족. 준비 부족. 뭐 어떤 군대에 배치라든지 그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고종과 이제 명성황후를 완전히 꽉 틀어 잡아가지고 궁궐에 딱 가둬놨어요. 이 급진 괴합파 세력들이. 그래도 이 임금하고 이 저기 왕비를 딱 잡고 있어야지 자신들의 어떤 이 관직의 정통성이 생기는 거 아니야. 어떤 그 위험이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런데 바로 뭡니까? 명성황후가 그 궁궐이 좁다고 계속 투덜대는 거예요. 이 왕비가 투덜대니까 이거 어떻게 계속 거기 계시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없고, 그래서 거처를 이렇게 옮기다가 거기에서 말이 새 나가가지고 청나라 원세계의 귀에 쏙 들어가게 된 거야. 군대 일으키세요라는 얘기가. 조금 허술한 점이 있었죠. 준비 부족이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 갑신정변은요, 나름대로 바로 이 근대적인 나라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움직임이었지만은요, 이러한 역사적인 평가를 받지만은 우리가 체질적으로 싫어하는 바로 이 일본의 지원을 받았다. 그로 인해서 민중의 지지를 받지 못한 반쪽짜리 혁명이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최종적으로 정리하죠. 자, 갑신정변 도피디 언제 벌어진 일입니까? 1884년에 벌어진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갑신정변을 정리하기 전에 그 밑그림으로서 어떤 사건 기억해야 됩니까? 이모군란이라는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 그 당시에 이모군란의 결과 청나라가 간섭하게 되면서 그나마 추진되고 있었던 개화 개혁이 부진해지게 되었다. 자, 그러자 그 개화를 추진하는 세력들이 분열하게 되면서 온건 개화파와 급진 개화파로 나눠지게 되었다. 이 둘의 어떤 관점 여러분들 비교해 주시면 또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 급진 개화파가 갑신정변을 일으켰다. 어디에서? 우정총국 개국 축하 파티에서 결국 성공했다. 새로운 정부 구성하고 14개의 개혁안을 채택하면서 발표했는데 청나라 군대가 다시 개혁하면서 3일 천하로 끝나고 말았다라는 거. 배경과 과정과 결과까지 여러분들께서 정리 부탁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터져드립니다. 짜잔! 손발이 잘 맞아. 갑신정변이 벌어진 이후 10년의 시간이 흐릅니다. 정확히 1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갑신정변이 갖추지 못했던 거. 갑신정변이 위로부터의 어떤 혁명이라면 바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동학농민운동은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되겠죠. 과연 이 동학농민운동에서 우리는 어떤 역사적인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 가봅시다. 짜잔. 자, 두 번째 부분입니다. 동학을 믿는 농민들이 주도로 동학, 농민, 전쟁이라고 적고 싶지만 일단은 운동 이렇게 적겠습니다. 벌어진 해는
갑신정변 10년 뒤 1894년이 되겠습니다. 동학농민운동. 누가 생각납니까? 새야 새야. 이야 봉준이 온다. 야. 전봉준 생각납니까? 그렇죠. 녹두장군 전봉준이 생각이 나지요. 뭐 그분뿐이겠습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억울한 영혼, 억울한 영혼, 발음이 좀 꼬인다. 억울한 영혼 김계남 장군, 여러분들 많지. 그리고 이대 교주 최시영 선생도 이제 마지막 돌아가시 직전에 사진을 보면 참 정말 안타깝죠. 발이 퉁퉁 부어가지고. 자, 그렇다면 이 동학농민운동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일단은 동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좀 궁금하시죠? 이 동학이라는 것은요, 그 이제 우리나라 한반도에 이제 이 천주교가 들어와. 천주교. 근데 천주교는 우리나라만은 참 독특하게 다른 나라와 달리 이 우리나라의 천주교는 이 서양의 그 코 큰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믿으세요 이게 아니란 말이지. 우리는 바로 뭡니까? 이 정권에서 소외된 남인 계열 중심으로 해가지고 야 중국에 이 코 큰 사람이 와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얘기가 그럴듯하다더라라고 하면서 책을 가져와가지고 우리가 직접 공부해가지고 자발적으로 이렇게 퍼진 게 바로 이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 천주교 가톨릭은요 우리나라에서는 종교가 아니라 학문으로 연구가 된 거지. 학문. 그래서 두 글자로 뭐라고 했어? 이것을 서학이라고 했어. 서학. 천주교를. 한마디로 우리나라에 들어온 조선 후기에 들어온 가톨릭을 우리는 서학이라고 했다는 거야. 서양의 학문이다. 근데 이 서양의 학문을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그 내용이 어때? 심오해? 또 중요한 건 바로 뭐야? 훌륭해? 심오하고 훌륭해? 이렇게 발라야지. 중요한 내용이 뭐야? 우리 천주교 우리 그쪽 계열 유치원 나오셨잖아. 우리 도PD. 천주교에서 가장 강조하는 게 뭐지? 우리는 모두 다 같은 하나님의 아들, 딸. 천주교에서 얘기한 건 바로 뭐냐? 모든 사람은 주님 앞에서 평등하다. 이게 얼마나 멋진 거야 그 당시에. 신분제 하에서 신음하던 조선에서 어떻게든 신분을 세탁해가지고 족보를 사가지고 양반이 돼가지고 군대도 안 가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싶은 조선에서 시어머니의 등살에 그냥 며느리 그냥 3년 동안 그냥 울며 지내는 그런 어떤 그 여성들의 그 지위가 한없이 떨어지는 그런 세상에서 아니 주님 앞에서 모두 다 평등하대. 양반이나 쌍놈이나 남자나 여자나 노인이나 아이나 다 똑같아. 얼마나 좋아. 그죠? 너무 얘기가 길었다. 어쨌거나 그렇게 서학이 들어왔는데 이 서학이라는 것에 대해서 바로 뭡니까? 읽다 보니까 좀 거부감이 생기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로 이 서학에 대응해서 이 서학에 대응해가지고 바로 경주의 몰락 양반 출신의 최재우라는 양반이 바로 동학, 서학에 대응된 동학이라는 종교를 창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동학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거예요. 서학에 대항해가지고 경주의 몰락 양반 출신 최재우가 창시하게 된 종교가 되겠습니다. 동학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무엇일까? 노란색으로 한번 적어볼까? 인내천사상이죠. 인내천사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곧 하늘이다. 야, 이것은 어떻게 보면 난 개인적으로 모두가 주 앞에서 이렇게 평등하다. 이거보다 더 대단한 것 같아. 거기서 어떤 신적인 존재, 초월적인 존재를 싹 걷어내고 모두 다 하늘님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사람 마음속에 남녀노소 양반이든 쌍놈으로 태어났건 여자로 태어났건 남자로 태어났건 그 마음속에는 전부 다 하늘이 있다라는 거 이거. 곽재우가 아니고 최재우. 최재우. 아시겠죠? 바로 인내천 사상이 되겠어. 이것은 바로 뭐야? 인간평등이지 뭐 인간평등. 인간평등 사상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니까 바로 뭐야? 그 당시에 서학에는 조금 거부감이 있고 왜냐? 서학 믿으면 죽거든. 잘못하다간. 서학 믿으면 잘못하면 죽어. 근데 동양에서 이렇게 좀 갓 쓰고 이렇게 이제 좀 이게 그지? 그런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예전에 보면 양반 같은데 그 양반이 내 앞에서 오히려 허리 굽혀 인사하면서 존대를 해. 이거 얼마나 마음이 끌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분제에 신음하던 많은
기층 민중 바로 농민들이 바로 이 동학을 많이 믿게 됩니다. 하지만 바로 뭡니까? 나라에서는 서학과 똑같이 아니 신분제가 엄연한 반상의 법도가 엄연한 조선에서 웬 인간평등 인내천 도피디 때문에 이 표현을 못 쓰겠다. 뭐 이러면서 그지? 조선 정부에서는 서학과 동일하게 동학을 탄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대 교주 최재우를 처형하게 되죠. 하지만 동학은 굴하지 않습니다. 최재우 다음에 2대 교주 최시형 선생 때 이르러 가지고요. 이 동학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게 됩니다. 누가 많이 믿었을까? 바로 농민들이 많이 믿게 됩니다. 그 한 명 중에 바로 전라도 고부에 훈장을 하시던 전봉준이라는 분도 계셨던 거죠. 이 전봉준은요. 굉장히 키가 작습니다. 하지만 체구가 단단하고 얼굴이 형형하고 눈빛이 형형하고 머리가 단단해가지고 별명이 있어. 녹두장군이라고 하지. 예, 굉장히 단단하고 아주 옹골찬 녹두장군이라는 이 별명을 갖고 있는 바로 이 전봉준도 바로 전라도 고부에서 이 동학교도를 이끌던 나름 중간 관리자였어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졌어. 그렇다면 이제 이 농민들이 이제 기층 민중 입장에서 보자. 자, 이제 농민들이 이제 동학을 막 믿고 있어. 우리 동학 이제 인내천이야. 이제 최시영 2대 교주의 그 어떤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뭐 전봉준 같은 어떤 그런 접장도 이렇게 있고, 그지 중간 관리자도 이렇게 있으면서, 그지 그 속에서 농민들이 막 이렇게 가지고 좋은 세상이 언제 오나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현실은 어때요? 현실은 어때? 갑신정변이라는 것이 뻥 터져가지고 뭐 한양에서 뭔가 일이 터졌다는데 뭐 3일 동안 누가 집권했다는데 그 다음에 뭐 일본으로 다 도망갔다는데 그들이 얘기하는 것이 신분제를 없애는 거야. 근데 그거 성공해서 실패했어. 실패했대. 왜 놈들이 뒤에 있었대? 아유 짜증나. 결과적으로 바로 뭐야? 자기들은 좋은 세상을 꿈꾸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겁니다. 역시나 이 조선 후기에 있었던 여러 가지 폐습들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거야. 청나라 간섭 계속 유지되고 있지. 개혁이라는 것은 지지부진하지. 게다가 정권을 잡고 있던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그 민씨 척족들은 뇌물 받아가지고 막 벼슬 파리하지. 벼슬 파리하니까 탐관오리 등장하지. 탐관오리 등장하면 지들 투자한 돈 빼먹으려고 백성들 쥐어짜지. 여전히 계속적으로 힘든 생활이 이어지고 있는 거죠. 자, 탐관오리 다시금 등장합니다. 민씨 척족들의 개혁이 이제 의지가 좌초되게 되고 그들에 의해 가지고 탐관오리들이 다시 등장해 가지고 특히나 이 전라도에 지금의 어디냐? 전라도 정읍이구나. 도피디. 전라도의 정읍에 예전에는 고부라고 해서 고부. 지금도 고부가 있긴 있어. 바로 이 전라도 지금 오늘날의 정읍 바로 고부. 여기가 바로 뭐냐면 바다와 육지가 만나는 그 지점에 있는 곳이라 가지고 한마디로 좋아. 세금이 잘 나와.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부자야. 농사도 잘 되고, 그리고 고기잡이도 하니까, 여기 이제 벼슬, 사고 파는 이 탐관오리들은 여기 한 번쯤 이 군수로 가는 것이 꿈이지. 평안 감사 정도로 짭짤한 곳이야. 여기 가면. 전라도 고부에서 문제가 터집니다. 자, 이렇게 동학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라도에서 무슨 일이 있었을까? 전라도 고부에서 탐관오리 한 명이 등장하게 되는데, 혹시 조씨성을 가진 시청자 바로 조병갑이라는 인간입니다. 조병갑. 전라도 고부의 군수로 온 인간인데 이 조병갑이라는 인간이 그렇게 백성들을 못 살게 구는 거예요. 자기 아버지 잘났다고 공덕비 세우는데 비석 세우는데 그 비용을 백성들한테 막 강제로 막 모금하고 막. 게다가 멀쩡한 그 저수지인데 그 저수지 물을 앞에다가 막아가지고 볼을 싸가지고 막아가지고 거기서 막 물세 받고 막. 아니 농사 지려면은 물을 땡겨 와야 되는데 갑자기 그 앞에서 바로 뭡니까? 가로막은 다음에 돈 내면 물 주겠다 이런 소리 하고 있는 거야. 게다가 지나가면서 어깨 툭 쳐가지고 이 양반이 왜 이래 하면서 아주 작은 시비 하나 붙었는데 이웃과 불화했다는 제목으로 감옥에 가둡니다. 그래가지고 돈 받고 풀어주고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 가렴 주고 하는 인간이 바로 전라도 고부의 조병갑이라는 인간이었어. 그래가지고 막 백성들이 막 이 조병갑에 대해서 막 탄원을 합니다. 제발 그렇게 하지 말고 좀 제대로 하시오. 좀 백성들 괴롭히지 마시오. 그럼 바로 뭡니까? 수령을 능멸했다는 제목으로 잡아다가 막 곤장 치고 막 그래가지고 곤장 쳐가지고 이 조병갑이한테 죽었던 인물 중에 전씨 아저씨가 있어요. 전씨 아저씨가 있는데 이 전씨 아저씨의 아들이 바로 전봉준이야. 뭐 여러 얘기가 있지만은요. 바로 이 조병갑의 수탈에 저항해가지고 전봉준은 자기 아버지를 잃게 되었다. 그런 얘기가 있어. 뭐 여러 가지의 갈래 얘기가 있긴 있지만 어쨌든 뭐 개인적인 그런 원한도 있었다 이런 얘기인데 아무튼
이 전라도 고부의 이 조병갑의 수탈 때문에 이 고부 지역의 농민들이 못 살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동학의 중간관리자, 바로 훈장을 하던 전봉준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전봉준이 안 되겠다. 이 조병갑이 우리가 그대로 두면은 우리 다 말라 죽겠다. 그래가지고 바로 뭡니까? 밥그릇을 뒤집어 엎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 밥그릇, 사발이라고 하지, 이 사발을 딱 그린 다음에 자, 지금부터 여기 이름 적어. 일단 나부터 전봉준 적을게. 니들도 이름 적어. 우리 몇 날 며칠 몇 시에 모여가지고 조병갑 때려잡고 우리 전부 다 뭡니까? 무기 들고 봉기해가지고 전주성 함락시킨 다음에 서울로 진격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봉기를 꾸미게 되는 거지. 무슨 통문 돌려? 사발 통문 돌립니다. 이 사발 통문은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어떤 시작점으로 물론 논란이 있어. 나중에 만들어진 것이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은요. 거기 담겨 있는 뭐 본뜻까지 우리가 왜곡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지? 사발 통문 딱 돌리게 되면서 바로 고부에서 조병갑의 수탈에 대해 가지고 고봉이라고 적었다야. 고부에서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농민들이 관하로 쳐들어가. 조병갑이 때려잡자고 쳐들어가게 되는 거지. 조병갑 어떻게 했어? 어떻게 됐겠어요? 도망갔어요. 제발라. 이런 애들은 벌써 이게 탈출로까지 다 미리 확보했나 봐. 그래서 정부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아니 고부에서 농민들이 민요를 일으켰어? 이래가지고 바로 뭡니까? 그 관리 파견해가지고 이 일이 어떻게 된 건지 조사를 해야 되는데 웬걸? 조사하라고 온 관리조차 누구 편을 드는 거야? 조병갑이 편을 드는 거야. 오히려 바로 뭡니까? 이 봉기를 일으킨 전봉준을 비롯해가지고 바로 주모자들을 처벌하려고 막 액션을 취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전봉준은 더 이상 참지 못합니다. 야, 이래서 안 되겠다. 우리 더 모이자. 이래가지고 드디어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가 벌어지게 됩니다. 전라도 고부에 산이 하나 있는데 바로 백산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뭐 원래 백산이라고 불렀는지 아니면 워낙 많은 동학농민군이 모여가지고 산 전체가 그냥 하얀 옷을 입은 농민군으로 꽉 차 있어가지고 백산이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바로 이 백산에서 1차 봉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래가지고 바로 뭡니까? 조선 정부군, 바로 관군과 싸움을 벌이게 되는 거죠. 전투가 벌어집니다. 대표적인 전투, 황토현 전투 들어보셨을 거예요. 황토현 전투. 여기에서 동학농민군대가 조선의 관군을 자, 황토현 전투에서 여기서 승리를 하게 됩니다. 승리하게 되면서 어디까지 진격하게 되냐? 장성 전투 뭐 이런 것도 있지만 바로 넘어가가지고 전라도의 아주 중요한 요충지인 바로 전주성까지 점령하게 되는 거예요. 야, 이렇게 되니까 이것은 뭐 무시 못할 기세야. 그 당시에 동학이 얼마나 이 일반 기층 농민들한테 많이 퍼져 있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냥 산 전체가 그냥 동학 농민군으로 그냥 하얗게 뒤덮을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그 위용이 대단했겠어. 게다가 이 관군들은 바로 뭡니까? 이 농민군 토벌한답시고 막 왔는데 전쟁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게 뭐야? 우리가 뭐 아직까지는 그렇잖아, 그지? 아직까지 뭐 근대전은 아니니까, 그지? 여전히 싸우고 있는 것은 뭐 비록 이 화성총이라든지 이런 어떤 총 무기도 있긴 있었지만 여전히 뭐 죽창이라든지 이런 어떤 백병전이 위주일 거 아니야. 그러다 보니까 바로 뭡니까? 이 보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보급. 그런데 이 토벌대로 온 이 관군들은 바로 뭡니까? 이 보급이 여의치 않아 가지고 주변에 있는 민가들을 약탈하는 거야. 하지만 농민군대는 어때요? 같은 농민으로서 피해를 안 주는 거야. 그러니까 농민군 왔다 그러면은 그 동네에서는 바로 뭡니까? 막 닭 잡고 막 소 잡고 이래가지고 농민군을 대접하고, 관군 왔다 그러면 바로 뭡니까? 싸그리 가축들 몰아가지고 산으로 숨어버리는 거야. 이 보급력의 차이가 있었어. 귀에 쏙쏙 들어와요? 네. 어디까지 했지? 벌써 전주성까지 왔어? 뭐 전주성 점령했으면 뭐 다 된 거지 뭐. 한 군단 자체, 한 지역에 뭐 도청 하나를 접수했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그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위용을 자랑하니까 정부에서는 뭡니까? 다급해진 겁니다. 야, 이놈들 진압이 안 되겠구나. 명성황후를 중심으로 한 이 민씨족들이 야, 얘네들 이거 진압이 안 되겠구나. 그럼 민씨들이 하는 게 뭐야? 아까부터 민씨들 뭔 문제 터지면 어떻게 해요? 이모군란 터지면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 도피디. 이모군란 터지면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 청나라. 갑신정비 터지니까 또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 청나라. 동학농민운동 진압이 안 되니까 전봉준이 온다 하니까 진압이 안 되니까 또 누구한테 도움 요청해? 또 청나라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농민군이 전주성을 점령하니까 조선 정부에서는요, 민씨들이라고 하자, 민씨들. 바로 이 민씨 척족들은요, 또다시 누구에게? 청나라에게 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이 원군이 아니고
토벌대를 요청하는 이거. 그래가지고 청나라 군대가 아산만으로 진입하게 돼. 즉 청나라 군대가 지금 개입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서 청나라 군대만을 우리가 생각하면 안 돼. 갑신정변 터진 다음에 우리가 몰랐던 조약이 있습니다. 우리와 관련된 것인데 우리와 몰랐던 조약 하나가 중국, 즉 청나라와 일본 사이에 체결되게 됩니다. 바로 천진, 텐진에서 만나가지고 청나라와 일본이 서로 조약을 맺었는데 그게 무슨 조약이냐면 일본도 함께 들어옵니다. 자동적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지. 청나라 군대가 개입되게 되자 자동적으로 일본 군대도 함께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야? 동학농민군을 잡자고 외국 군대 두 군대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게 말이 됩니까? 주권국가에서. 어떻게 주권국가에서 다른 나라 군대가 들어와 가지고 피를 흘립니까? 우리가 피를 흘려야지. 피를 흘려도. 그 당시 참 허약했던 이 조선의 상황을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일이 벌어진 거야.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봉준호는 어때요? 비록 이 나라의 어떤 문제점 탐관오리 좀 토벌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사발통문에서 이제 서울까지 진격한다고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이 우리가 여기에서 계속적으로 위세를 과시하게 되면 외국 군대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거 나라 성세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나라 걱정 먼저 하는 거예요. 동학농민군대가 첫 번째 일을 일으켰을 때 그 저기 만장이라고 하냐 그 뭐냐 플랜카드 뭘 내고 그랬어요. 보국안민이에요. 보국안민. 보국안민. 나라를 지킨다는 것이 중요한 거야. 조선의 나라 들어엎자 이게 아니에요. 조선의 나라를 완전히 들어엎어서 왕을 죽이자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나라를 제대로 지켜내자라는 것이 이 동학농민운동의 첫 번째 1차 봉기의 성격이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들을 좀 바로잡자 이런 얘기였지. 근데 외국 군대가 들어오는 거야. 나라가 위태로운 거죠. 전봉준은 결단을 내립니다. 여기에서 그만하자. 여기에서 그만하자. 그래서 청나라 군대가 개입한다는 소문을 들은 바로 이 전봉준은요. 전주성에서 해산하게 됩니다. 그리고 관군과 화약을 맺죠. 이것이 바로 전주화약이에요. 화약. 동학농민군이 1차 봉기를 푸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 관군과 그 당시에 토벌대제였던 홍계훈과도 이렇게 잘 죽이 맞았어. 그리고 새로 들어온 이 감사하고도 잘 죽이 맞아가지고 뭐 집강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농민들 자치기구 만들어가지고 전라도 지역을 이렇게 잘 어떻게든 외국 군대가 들어와서 설치지 않게끔 우리 싸우지 않는다. 문제 없다. 너희들 여기 들어올 명분이 없다라고 해가지고 외국 군대 내보내야 될 거 아니야. 집강소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이제 바로 뭡니까? 이제 나름 이런 어떤 규율을 잡는 거지. 자, 그런데 문제는 뭐야? 청나라 군대는 다 어떻게 해결이 됐어? 라고 하면서 뒷걸음을 치려고 하는데 문제는 바로 뭐야? 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일본입니다. 일본이 지금 어떻게 들어오게 됐습니까? 더 이상 나갈 수 없는 거지. 어떻게 들어온 조선인데 나가겠습니까? 일본 군대가? 자, 그래서 전주 화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뭡니까? 일본 군대가 나가질 않는 거야. 오히려 일본군은요. 경복궁, 임금이 살고 있는 경복궁을 장악해가지고 고종과 명성황후를 압박을 해가지고 친일 정권을 탄생시키죠. 김홍집이라는 온건괴화파에서 소개했던 저 사람을 전면에 내세워서 친일 내각을 구성하고 바로 갑오개혁이라는 것을 추진하게 됩니다. 일단은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고 일본 군대가 돌아가지 않고 경복궁을 진입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임금을 볼모로 잡았다. 인질로 잡았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가만히 있으면 안 되지. 자, 그래서 이 사건 때문에 전봉준은 다시 2차 봉기를 시작하게 됩니다. 자, 2차 봉기는 어디에서 했느냐? 삼례에서 했습니다. 삼례. 이 삼례는 뭐 예로부터 이 동학농민들이 그 시위 벌이던 대표적인 장소야. 집회 열던 곳인데 바로 이 삼례에서 2차 봉기를 시작하게 되지요. 자, 그런데 이제 동학농민군의 상대는 조선군이 아니에요.
관군 플러스 이제 누구를 상대해야 돼? 일본군을 상대해야 돼. 성격이 좀 달라. 동학농민운동의 1차 봉기의 성격은 보국안민, 우리가 예전에 반봉건이라고 배웠습니다. 이것은 뭐 잘못된 표현이죠. 기존에 있었던 탐관 의리를 척결하고 조금 이렇게 잘못된 제도를 바로잡자라는 것이 1차 봉기의 성격이었다면 2차 봉기는 뭡니까? 척양, 척외, 특히나 척외, 외놈을 배척한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가지고 경복궁을 장악하고 임금을 농락하는 일본군을 몰아내자라는 것이 바로 2차 봉기의 성격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동학농민군은요, 조선의 관군과 함께 화력이 막강한 일본군에 맞서 싸워야 되는 거지. 상대가 됐을까? 우리가 2차 봉기의 대표적인 전투로 우금치 전투를 꼽습니다. 우금치 전투. 이 우금치 전투에서 화력이 막강한 일본군에 의해서 동학농민군은 패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전투라고 할 수 있는 최후의 결사전, 태인에서 벌어진 태인 전투에서 그나마 있던 농민군도 역시 패배하게 됩니다.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다가 동학농민운동을 주도했던 김계남, 특히 우리의 녹두장군 전봉주는요, 사태가 기울어감을 깨달은 어느 나라, 어느 시대나 기회주의자는 있습니다. 갈아타야겠는데? 상황이 좀 안 좋은데? 바로 믿었던 부하의 배신으로 사로잡히게 되고 재판을 받고 처형당하게 됩니다. 동학농민운동을 이끌었던 지도자들이 하나 둘 잡혀서 처형당하게 됨으로써 실패로 끝나게 되었다. 자, 1차 봉기, 백산에서 봉기했고 그 성격을 여기서 적지 않았는데 이걸 뭐라고 해야 될까? 기초니까 반봉건이라고 적으면 좀 제가 좀 안 좋아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뭐 봉건제다고 이렇게 하면 봉건제는 서양 역사의 기준으로 그 만들어진 단어 아니야. 봉건제는 중세의 산물이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근세잖아. 뭐 이렇게 맞는 부분이 없어. 그러니까 봉건이라는 의미가 뭐 기존의 구체제, 앙시앙 레즘 같은 뭐 그런 느낌이 들어가지고 그렇게 써먹는지 모르겠지만 그건 좀 안 맞는 표현이 싶고. 자, 1차 봉기의 성격은 바로 뭡니까? 보국안민. 보국안민. 나라를 지키고 백성을 편안케 한다. 탐관으로 축출한다. 이것이 1차 봉기의 중요한 성격이었다면 2차 봉기의 성격은 바로 뭡니까? 그냥 반외세. 이게 맞지. 바로 일본, 척외. 일본을 몰아내자라는 것이 바로 2차 봉기의 성격이다. 이 두 봉기의 성격을 여러분들께서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학농민운동은 자기 배때기 불리면서 자기들의 이권을 요구했던 그런 어떤 지금의 어떤 그런 이익 집단과 같은 그런 요구가 아니었어요. 나라를 바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침략하는 외세를 몰아내자. 이 두 가지의 성격이 있었다는 거 구분 부탁드립니다. 짝대기 몇 개? 3개짜리 터져드립니다. 짜잔! 네.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동학농민운동의 역사적인 의미 한번 잡아봅시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 최초야. 최초의 농민 중심의 근대적 혁명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지. 신문제 타파를 요구하고 근대적인 조약, 즉 갑신정변에서 이루지 못했던 이 내용을 담아가지고 폐정개혁 12개조라고 해가지고 바로 최초로 민중, 농민 주도로 한, 농민을 주도로 한 근대적 혁명이었다. 요거 첫 번째 의미로 잡고요. 두 번째는 단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 결국 동학농민운동이 일어났기 때문에 청나라 군대, 일본 군대가 들어와서 서로 힘을 겨루는 청일전쟁의 단초를 마련했다. 그것이 두 번째 의의가 되겠습니다. 터져드리고요. 짝대기 몇 개? 5개. 나름의 역사적 의미를 잡아보시기 바랍니다.